이번 주 시민데스크,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비평 리뷰 Y시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서는 탐사보고서 기록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쇠퇴하는 수산물 도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날린 김지환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39년 만에 7월에 찾아온 지각장마가 말썽입니다. 최근 잦은 국지성 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 벼락을 동반한 물폭탄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서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꼼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수정 강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평가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YTN이 시청자에게 과연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코로나 초기 때처럼 너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리뷰할 시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빨라진 가운데 이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델타형 확진 비율이 높아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 속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만큼 이 외신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도 많았는데요. 먼저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관련 보도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5월 말부터 한 6월 초 네. 이때부터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가 좀 우리 언론에서 구체화됐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인도 변이, 인도바19,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그러다가 델타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질병 이름 앞에 지역명이 붙는 거,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도 좀 문제화 했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혐오나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것들 언론이 이제 이번에는 잘 따라서 한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YTN은 6월 15일 무렵부터 국제 뉴스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 방송이 조금 단발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좀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제 뉴스에서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 세계 지역별로 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아프리카나 이런 상황들은 잘 전해지지가 않는 경우도 주요국 위주로만. 네, 그렇죠. 그런데 6월 30일 방송된 아프리카 13개국 델타 변이 확산, 남아공 사망자 6만 명 넘겨라는 이 보도에서는 아프리카 지역도 비교적 자세하게 다뤄졌다라는 점 좋았고요. 같은 날입니다. 국제뉴스인데요. 일본 외국 선수단 감염자 한 명만 나와도 전원 격리, 이런 보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을 YTN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그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어떻게 되나, 또 여러 가지 선수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우려도 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적 다양하게 잘 전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YTN은 국제뉴스로 각국의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7월 2일 러시아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사상 최대 하루 679명 숨져라는 보도에서는요.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 수준인 까닭을 두고 11%대에 불과한 낮은 백신 접종률도 원인이겠지만,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보도했고요. 또 델타 변이 확산 포르투갈, 리스본 등의 야간 통금 도입에서는 포르투갈에서도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델타 변이 확산, 방글라데시 전면 외출 금지령 군대 배치 보도에서는 일주일간 그 전면 외출 금지, 또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외 보도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그 심각한 정도에 대해 보도할 때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서 수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좀 가늠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상 최대 또 역대 최고 혹은 심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이해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확진자 수 추이라든지 또 델타 변이의 감염 비중 또 사망률과 같은 정보를 좀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상황과 비교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원고 보면서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뭐 역대 최고 최다 뭐 이런 표현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제목 같은 데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내용을 더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에서 1001명이 됐는데 최다다 이런 거랑 이제 정말 유의미하게 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어떨 땐 저희가 700명대다 해서 봤는데 799명 뭐 이러면 좀 그 내용만 가지고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주일 평균 추세처럼 좀 세부 지표, 뭐 그래프 등을 통해서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자, 에디터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국제 뉴스가 중요한 이유가요. 예. 이게 앞서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또 닥칠 그런 일이란 말이죠. 또 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 동향을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결국 한국에도 이제 상황이 악화됐고요. 예. 그런 면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제 국제 뉴스인데요. 근데 그 YTN에서 체크해야 될 나라가 뭐 한두 곳이 아닌데다가 이 수치가 한국뿐만 아니라고 각국에서도 매일매일 이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바로 그래픽으로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YTN의 특파원은 지금 현재 워싱턴, 도쿄, 그리고 베이징 이렇게 세 군데 나가 있고요. 근데 거기 특파원들과 국제부 기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빠르면서도 또 정확하게 또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그래픽을 통해서 알기 쉬운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해외 사례는 수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 며칠 몇 시 기준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긴 하는데 또 24시간 뉴스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좀 예전 이제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좀 흐름을 설명하는 노력이 게을리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밖에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주제로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살펴주신 내용들 먼저 들어볼 텐데요. 네, 평가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요. 그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라고 해서요. 예. 그 델타 변이의 역습 재유행 촉발하나라는 기사를 통해서 YTN이 좀 일찍부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사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연결성 있는 기사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좀 돋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 국제 뉴스와 우리 사회 뉴스와의 좀 연결해서 그다음에 남아공 호주 봉쇄령 소식 이런 것들을 계속 전하면서 그 사안의 심각성을 좀 다각도로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또 영업시간 모임 기준 완화, 이게 방역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YTN 월드에서 방송된 글로벌 리포트죠. 7월 3일 보도되었던 젊은 층 강타한 델타 변이 영국 봉쇄 해제 연기 리포트를 보면 영국의 경우 성인의 6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코로나 확산이 거세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방역 조치 해제를 한 달 연기했고 또 젊은 층 백신 공고에 나섰다고 하고요. 또 한국도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로 지친 피로감을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모임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는 알려진 바로는 좀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확산이 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만큼 좀 일상으로의 복귀가 간절해서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뭐 방역 의식이 그 때문에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죠. 자, 저희가 지금 YTN 뭐 월드나 또 YTN 사이언스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저희 YTN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문 분야 다루는 인력 그리고 채널이 있다는 건 뭐 잘만 저희가 활용을 한다면 아주 충분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에디터님 의견 들어볼까요? 이 월드 채널에서 이 기사를 보내는 이 리포터분들은 네. 그 현지에서 쭉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통 임기 3년인 특파원들보다 또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평소에 송고하는 기사는 사실 소프트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하드 이슈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헤드라인용들을 많이 다루게 돼가지고 저희 본 채널에서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YTN 사이언스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또 과학 전문 기자들입니다. 모두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에 뭐 이른바 콜라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 코로나19 관련 아이템들을 서로 그 채널 간에 서로 많이 주고받고 있는데 이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다른 조직이긴 합니다만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 같은 YTN 타이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사실 최근 이 조직 간의 칸막이가 좀 낮아진 셈인데 시청자들에게 뭐 효율적으로 전달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많은 양의 다양한 리포트가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뭐 그만큼 크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YTN 국제 뉴스뿐 아니라 국내 상황도 뭐 꼼꼼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닷새 연속 600명대 오늘 지역별 거리두기 최종안 발표라는 리포트에서는 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와서 함께 진행된 대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염자 수를 알려주기도 하고 하루에 있었던 특이 상황 이슈를 전문가 출연자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런 대담 형식이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YTN에서 굉장히 꾸준히 찾아볼 수 있었던 인터뷰였고요. 특별히 이제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학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단회성 출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연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이제 이 우세종이 될 거라는 관측을 이미 이른 시기에 해주셨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 뭐 검사 방식, 발생 추이, 뭐 백신 효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성. 이라는 언론의 역할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이제 YTN의 경우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다뤘고요. 여기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방역 완화 지침이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심리적으로 느슨해지고 이럴 때 굉장히 좀 분노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반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우려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계속 나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얘기를 조금 더 강하게 선제적으로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YTN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건 이제 결과에 따라서 또 가기도 하는데 네. 이 그분들은 이제 또 방역 전문가들이고 또 경제 측면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두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 참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정책 결정자들도 매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우려를 몰랐던 건 아니었을 테고요. 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고 균형 있게 보도를 한다고 했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 박사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제보는 Y, 백신 접종 사각지대 한방병원, 보건소 와서 맞아라, 보도와 방역 당국의 그 대처를 잘 연결한 대담도 유익했었는데요. 뉴스라이브, 확산세의 변이 위기감 고조, 7월 방역 시험대, 대담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고령자가 많은 그 한방병원 같은 곳에 자체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제보가 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거든요. 고령층이면서 위중하신 분들이 그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에서 그 한방병원과 같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있었었고 이것을 YTN에 이제 시민이 제보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언론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점을 공론화했다라는 점에서 유익한 보도라고 봤습니다. 또 대담 내용 가운데서는요, 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잘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제 현실적인 좀 문제죠. 그런 지적이 또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그 잘못된 개인 행동이 지역 감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 전문가 대담에서 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보도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리뷰아이에서 이 대담 관련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모처럼 좀 대담에 대한 순기능이 얘기가 나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에디터님께서는 이 두 분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정치 관련 대담 프로그램은 이제 갈등의 입장에 있는 이제 여야 관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 뭐 어느 쪽이 편파적이다 이런 식의 항의를 사실 매일 아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관련 대담이 끝나면 이 불만보다는 이제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마웠다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오늘도
모두 다 긍정적으로 관련 보도를 평가해 주셔가지고 네. 최근에 뭐 그 더 많은 분들께서 YTN 보고 계시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현재 YTN 취재진들도 뭐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긴장의 끈을 더 저희가 조여야 할 그런 시점이긴 한데 신속한 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YTN도 여러 번 그 초기에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성급하게 뉴스를 내보내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지만 빠르면서도 이 정확한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변이 바이러스 보도, 코로나19 초기 보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언론이 초기, 그 코로나 초기에 생각해보면 공포, 불안감, 내지는 또 검증이 안 된 내용들, 그리고 보도 용어를 통해서 혐오를 부추기 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됐었지요.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한 줄 평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 보도일수록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추측, 과장 보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혼란 상황을 줄이고 또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 말씀 이제 요약을 하면 뭐 과장, 공포 조성 안 되겠고 그렇다고 축소도 안 되겠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해달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이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알려온 탐사보고서 기록팀을 만나봅니다. 이해가 어려운 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모든 것들을 김지환 기자가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엔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지속되는 여러 행태들이 존재하고 있죠. YTN 탐사보고서 기록은 무심코 지나친 우리 사회 관행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본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탐사팀의 김웅래 기자께서 출연을 하시면서 다음 편에 대한 스포를 조금 해주셨거든요.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탐사보고서 기록을 보니까 이제 수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더라고요. 이 주제를 좀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제보를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협 직원분의 이제 제보였는데 본인이 뭐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하던 중에 그게 이렇게 잘못돼서 이제 수협 측과 이제 뭐 고소 고발 있고 뭐 고발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좀 단편적인 단순한 제보여서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그러면 왜 이렇게 자원 관리를 하는데 이게 돈이 비었지? 그럼 돈이 비는 과정에 그럼 왜 이 사람들한테는 외상을 줬지? 이런 네. 식으로 저희가 파고 파다 보니까 이게 수산물 유통 구조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 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바다에서 그 고등어가 잡혀서 네. 이제 소비자인 저희 이제 식탁까지 오르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유통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유통 과정에는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네. 이제 도매법인이라는 곳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중도매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서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남한테 또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 수수료라든지 이제 부차적인 비용 등이 이제 어민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다뤄서 좀 집중적으로 파보려고 했습니다. 이 유통 구조로 거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뭐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경매제랑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각각 원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제 도매시장 법인은 수십만 해오고 중도매인은 이제 분산만 해오는데 네.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유가 지금은 중도매인이 그냥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물건을 끌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물건을 받아오는 것도 중도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퍼뜨리는 것도 이제 중도메인이고 그래서 시장 도메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메인한테 그럼 수집 분산 다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유통 구조도 줄고 뭐 굳이 경매 안 해도 가격 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단점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민분들이 물고기를 잡아와도 바다에 나가서 뭐가 잡힐지 사실상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나라에서는 그분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려면 잡아온 물고기는 다 팔릴 수 있게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라고 시킨 게 도매시장 법인이거든요. 근데 시장 도매인제가 생기면 이제 수집과 분산을 다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저희 흔히 아는 대형 마트들도 네. 시장 도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팔리는 물건들만 가져오려고 하겠죠. 네.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거를 잡아오는 어민들은 손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혹시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경매제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일본이 사실 예전에 모태가 돼서 들어온 건데 뭐 일본도 지금은 경매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바뀌었나 보네요. 네, 일본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경매제가 거의 없고 이렇게 직거래, 시장 도메인제가 거의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야든 뭐 관행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리기도 이번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기록의 특색이 아닌가라는 생각, 기록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뭐 안 바뀐다, 뭐 해봤자 뭐하냐 그렇죠. 이런 말씀 주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하고 내보내면서 환기가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은 또 정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도 조사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관행을 바꾸는데 좀 일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프닝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식탁에서 생선을 먹는 장면부터 뭐 유통 과정 이제 지나서 배에서 잡는 장면까지 보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취재하는 과정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이게 취재가 네. 한숨부터. 취재가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미뤄지고 네. 지연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영상을 돌리잖아요. 네. 돌리는 마지막에 종착점은 저희가 고기를 직접 잡는 모습까지 있는. 직접 취재진이 잡는 모습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잡아서 이렇게 도매시장 법인이 냈는데 납품돼보고 팔아보려는 계획까지 했는데 지금이 금어기더라고요. 네, 금어기여서 배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저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소형 선박들은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가 나가서 들어오는 날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거의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출장도 당일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배가 밤 10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그 전화를 듣자마자 진짜 각자 짐 싸서 내려갔던 거고요. 배 고등어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제 새벽 동안 작업을 하니까 새벽 동안 그걸 찍고 또 새벽 6시에 그 어시장에서 위판장에서 경매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찍고 또 그게 이제 가락시장까지 올라가는 거를 찍어야 돼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잠을 거의 7시간도 못 자고 그 그림을 찍어서 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취재였어요. 저는 그 오프닝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초로 따져보면 좀 짧긴 하지만 좋았거든요. 왜냐면 영상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먹는 과정을 이제 거꾸로 보여주는 입장에서 좋았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랐네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 원래 김재환 기자는 그 사회부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편부터 이제 기획탐사팀으로 왔다고 들었는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자동차로 굳이 따지면 이제 사회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하면 기획탐사팀은 한 30에서 50 사이로 달리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장기전 아닌가요? 장기전이어서 그래서 사건띠 같은 경우에는 취재 시간이 오래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당일에 제보를 받은 것도 당일에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씩은 좀 아쉬울 때도 있었거든요. 이거 좀 취재를 더 해보면 더 의미 있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부서가 기획탐사팀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획탐사팀 이제 분들이 출연을 하시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획탐사팀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좀 취재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나 뭐 주제가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환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사실 사건팀에 있을 동안에는 늘 사건, 사고만 다루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을 다루기는 쉽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꼭 다뤄야 할 그런 환경 주제로 저는 한번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획탐사팀에서의 김지환 기자의 그런 새로운 활약도 기대해보고요. 다음 편도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7월 2일 뉴스 대담과 관련한 시청자 전화 듣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송 패널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필을 안 하고 그 사람의 죄가 증명이 되면 그건 사과해야 된다고 했지 무조건 사과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장난입니다. 이런 거는 시청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선택적 정의였다. 선택적 수사였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책임질 건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청자의 지적처럼 이재명 후보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은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전화 하나 더 듣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서도요. 이렇게 중간에 그 멘트를 넣으시더라고요. 그 정확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 결혼 전에 있었던 일 맞아요? 윤석열 총장은 2012년도에 결혼하셨던데요? 근데 윤석열 총장 장모 그 요양병원 설립해서 부정수급 그거 한 날은 그 요양병원 설립한 날이 2013년도예요. 자, 물론 이게 결혼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처가 의혹 관련 리스크. 이 부분은 앵커가 처가 의혹 관련 리스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청자는 의료재단 부정수급 판결과 관련한 멘트로 이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은 결혼 전에, 요양병원 건과 전시기획사 협찬 건은 시점이 결혼 뒤입니다. 전체 맥락에서 오해가 없도록 사실관계가 분명한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다시 84%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 댓글에 나타난 시청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한해 기존 소득 하위의 80%에서 최대 84%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과 몇 원 차이로 벌어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과 지원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여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계속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지원금이므로 전 국민이 맞다. 전 국민 안 줄 거면 아예 다 주지 마라. 16%는 국민이 아니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액수를 줄여서라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선별하는데 돈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다 주라. 부자의 기준이 뭐냐? 또 왜 부자는 국민이 아닌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선별 지급 기준을 못 정하고 있다는 게 참, 그 기준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과 사각지대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도 따져 묻습니다.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어려운 하위 20%만 줘라. 소득 하위 30% 해라.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하위 50%에게 공평하게 지급해라. 선별 지급을 한다면 고통이 큰 취약계층에 집중하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아예 지급하지 말라는 의견과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도 따라옵니다.
모두를 만족하게 만들 정책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지금의 반발은 단순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6%의 불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이동이 힘들어지자 다시 내 동네, 내 마을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들도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뉴스 캠핑에서는 문화관광도시 경기도 광명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스 캠핑은 광명시에 인접해 있는 안양천이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모여 물놀이를 하던 곳이었다는 추억의 이야기부터 서울의 대표적 공업단지로 출퇴근 인구가 많았을 때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광명시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뉴스 캠핑은 참 재미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행자가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진행자와 함께 시청자들도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어 프로그램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악기의 으뜸이라는 백악지장, 검은고를 만드는 명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검은고의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콘텐츠였습니다. 검은고를 만드는데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나 나무의 종류와 특성, 소리를 내는 구조, 또한 전문 연주자의 연주에 이르기까지 참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성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소개해 주었더라면 프로그램 구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주민터뷰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지자체장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주민, 지자체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뤄진 첨단 산업단지 설치와 일자리 창출, 광명 동굴 근처의 문화복합단지는 광명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슈였던 만큼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역할에 충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성과를 홍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노출의 정도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에코, 환경과 관련한 내용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버려진 폐기물을 모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전시하는 업사이클 아트센터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매우 좋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스타트업의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시청자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했습니다. 한 지역을 소개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입니다. 광명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덕산의 풍경과 채석장터, 인공폭포, 계곡의 물줄기는 광명 시민의 쉼터임을 소개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이 시기의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눈호강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세계화가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현지화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는 덜 관심받았던 중소도시와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었던 시민들의 시선이 내실 있는 지역으로 향해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 캠핑과 같은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지역의 정보를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치평론이란 정치나 이슈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평론하는 직업을 말씀하는 것인데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쪽의 주장을 일삼는 분들은 정치평론가가 아니고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 집단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정치적 패널들의 직함을 정확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